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선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TV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자 붓옹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아약비 버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손 소장님 만난다고 해가지고요.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요? 제가 만나는데 왜 설레나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저하고 너무 반대의 개념의 의견을 갖고 계셔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섭외가 왔을 때 네. 진짜 망설임 없이 응했어요. 네. 오늘 맞습니다. 조금 네. 예리하고 날카롭고 네. 이런 네. 질문들도 짓궂게 네. 던질 네. 거예요. 네. 다 좀 받아주실 거죠? 아니, 뭐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요? 네. 뭐 그거 하려고 방송 나온 건데.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선 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제까지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인터뷰 기사들도 이제까지 보아오거나 그랬던 네.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오늘 이번에 섭외를 받고서 질문들은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들로부터 일부 네. 받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앞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궁금해서 네. 올해 2월 달에 신과 함께 출연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좀 제가 심도 있게 들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종북 잡발 또는 폭락론자, 필패론자 등으로 이렇게 좀 규정되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소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뭔가 그 오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대인 소장님 스스로가 폭락론자다 또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네 글자 정도로 압축해서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제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님도 또 월천대사님도 이렇게 어떤 네 글자로 어떤 사람의 주장을 그렇게 압축해서 규정할 수 있나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가 폭락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쉽고, 또 그러다 보면 제 주장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되게 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저는 부동산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이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20%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대중적인 소비는 한 80%가 되고요. 80%가 소비되는 부동산 중에 제가 집값 전망을 이야기한 부분보다는 공공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되는 건 한 80%가 또 이제 집값 전망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도 지금 이제 부동산님 말씀하시듯 부동산님 정도 되는 분도 제 주장을 직접 들어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디서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폭락론자라는 딱지 한마디가 붙어버리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들어가는 효과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약간 자초한 어떤 계기가 있긴 있었죠. 뭐냐면 2008년 한 9월쯤에 8월쯤에 나왔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국내에서 아무도 그런 경고들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경고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저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책 제목으로 쓰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월천대사님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저자로서 이런 값이 없으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 끌려간 제목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제 주구장창 맨날 폭락만 불러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또 그렇게 소비되는 게 저는 좀 꺼려지고요. 저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경제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리스크 요인을 주로 이제 그런 쪽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리스크 이야기를 좀 강조했던 사람, 또 주택 시장에 있어서 올바른
주거 정책, 네, 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왔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선대인 소장님 인터뷰해서 그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러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오고 가고. 해명?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제발. 논란이 됐던 건 그 2013년에 발간하셨던 네. 그 저서. 미친 부동산을 예, 말하다. 맞아요. 네, 제목도 네. 너무 자극적이고 네. 그 책이 사실은 좀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13년 11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이제 그 발간된 네, 책 네. 이후에 그 수도권에는 사실은 좀 변곡점이 와가지고 시장이 점점 전세가 좀 부족해지다가 이제 네. 지금과 같은 이제 폭등 장세까지 네. 지금 현재 온 거잖아요. 네. 경제학자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소를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시잖아요. 네. 거시도 보시고 네. 미시도 보시고 근데 그때쯤 봤던 그런 지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전망을 하실 때는 네. 근거에 의해서 전망을 하시는 거고, 인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 변수가 있어서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예측이 지금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측이 그때하고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만약에 맞았다면 내가 맞은 거에 대한 그 변수 안에 지금 가고 있는 이렇게 10년을 봤을 수도 있고 20년을 봤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예측할 때. 네, 그거에 네. 대한 변수 안에 지금 그 범위 안에 네. 있어서 나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주택시장 안에서는 한국의 그 부동산 기득권 구조가 굉장히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체로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언론사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광고를 많이 싣기를 바라죠.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일어나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공정책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빈대수 집 사라 정책. 그 행정을 전공하셨죠? 네, 공공정책을 전공했는데요. 빈대수 집 사라 정책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수가 많고 위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 투기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도 뭐 그냥 절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생활인이고 또 누군가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제어해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가 네. 2013년 한 11월 이때쯤 나왔을 네, 겁니다. 맞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선 2014년 8월 이전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전반기, 그러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전후로 해서 박근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그러면 전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예측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선의 이제 어떤 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근데 뭐 그 책도 역시 전망 부분은 많지 않고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뭔가 잘못됐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이제 뭐 나름대로 새로운 변수들을 이제 그 예측 전망에 이제 넣어서 다시 이제 전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책 쓰셨을 네. 때 넣었던 그 전망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인구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라는 건요. 네. 이게 자꾸 뭐 인구라는 것이 뭐 인구 하나로 뭐 결정된다는 식으로 되게 왜곡을 하는데 인구는 그냥 크게 바탕에 깔려 있는 배경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분명히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나라가 맞고 또 그런 면에서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하방 요인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집값을 끌어내리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직 이제 그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네. 충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미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을 점진적으로 예고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여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좀 그때는 우스워 보일 정도지만 그때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가라든지 실거래가와의 그런 어떤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LTV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리스크 요인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값도 하락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폭락한다 또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제가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죠. 선대인은 폭락론자, 그리고 늘 폭락만 이야기했는데 쟤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폭락 한 번 맞추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식으로 이야기인데 제가 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제 레코드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제 입장에서의 설명일 수 있으나 제가 2008년 8월에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목이 좀 셌던 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 아무도 그런 어떤 위기를 경고하지 않을 때 제가 유일하게 경고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의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25%, 6개월 만에 25%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폭락까지는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집값이 6개월 만에 25% 급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급락을 사전에 경고했던 사람이 지금 부동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제가 2009년 10월에 다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미분양 물량을 이제 이 정부가 사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쓰면서 부양을 하고 그래서 2009년 10월에까지 다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특히 수도권 집값이. 그래서 제가 그때 2009년 10월 무렵에 위험한 경제학을 냈고 지금의 이렇게 솟아오르는 상황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여전히 세계 경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고들을 했고 실제로 2009년 한 10월 또는 그해 말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2013년 한 1분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까지는 수도권 집값이 대체로 다시 떨어져요. 하락하고 네. 있었죠, 계속. 그래서 안 맞춘 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자면 2013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누구보다도 저는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책, 네. 제가 부동산 관련한 책은 크게 세 권을 쓴 편인데요. 2013년 10월에 이제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그 책을 내고 나서는 그게 이제 2014년 8월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예, 굉장히 변곡점에 해당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정책적인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2013년 10월에 낸 그 책이 이제 제 전망의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팟캐스트를 나가든 이런 데서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저의 전망인 것처럼만 다 인식이 돼서 소비가 된 거죠. 그래서 너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최근 기억에만 익숙하니까 누가 불러주질 않았나 보네요. 그 책 나오고 정책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농담이 아니, 아니고. 네. 저기 최 총리님 임명되고 나서 그 책이 그럼 개정됐어야 되는 거네요. 개정판이나 뭐 이런. 얼른 다른 아니 책을 절판을 내셨어야지. 하거나. 예를 들면 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까지 10여 권의 책을 냈는데 그중에 부동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권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른 책들은 오히려 한국 경제 전반이라든지 또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른 투자라든지 일의 미래라든지 또는 조세 재정 개혁 관련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늘 부동산만 따라다니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늘 책으로만 꼭 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아까 이제 저 사전 질문지를 제가 봤더니 뭐 카페 회원들 중에는 뭐 상승장일 때는 뭐 안 나타나다 뭐 하락장일 때는 네, 맞아요. 서로 보이다가 삼행시 상승장일 읽어드릴까요? 때는 안 나타난다. 한번 그런데 읽어보세요. 뭐 아니, 이 회원분이 삼행시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선대인 소장 지금껏 폭락만 말했던 사람이 대폭등할 때는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 좀 상승이 주춤하니 인제 다시 나타나 대폭락 할 거라고 말하려고 또 기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네. 그 상승이 지금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 이제 저희 부동산 그 제야 쪽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상승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와 아니다 이제는 버블이 많이 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9월 달엔 폭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블이다라는 걸 파가 이제 두 개로 이제 갈려지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슬슬 조정받을 때다. 아니다. 본격적으로 오른 건 16년도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항점에서 버블이 있을 때 또 선 소장님이 딱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니 뭐 기가 막히게 이럴 때 와가지고 지금은 없겠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제가 책 3권을 냈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발을 삼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요구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락장일 때 예를 들면 굳이 내가 특별히 경고 안 해도 예를 들면 집값이 뭐 안정되고 있는데 제가 막 나서 슬랩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른 책을 씁니다. 가능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 8월에 제가 책을 낸 것도요. 그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거의 고점 상태였어요. 그해 총선 유탄 바람 불어서 거의 고점이었고요. 2009년 10월도 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 하반기에 꽝 곤두박질 쳤다가 2009년 10월에 거의 올라왔을 거의 정점이었어요. 제가 그때 책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뭐 조정받으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대체로 보기에는 다 상승장의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하락장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그냥 오해하고 싶어서. 근데 그 말씀하시면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제 그럼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면. 아니, 근데 거기와 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든지 연구소의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는 늘 뭐 이게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나왔다든지 또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늘 똑같이 발언해 왔어요. 근데 미디어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거세게 좀 정부에 비판적이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미디어에서 안 부르는 현상이 생겼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지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16년 9월에는 뭐 제가 그때도 뭐 크게 내껴서 나갔던 건 아닌데 하도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2016년 9월에도 KBS 아침마당이라는 데를 나가서 제가 이제 그때도 한참 상승장이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때 이게 이렇게 분양시장 과열 굉장히 좀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월이었어요? 그게 9월 정도였죠. 9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이네요. 그래서 아니 2016년 9월이니까 뭐 그러니까 11월에 11월 네, 1일 대체로 청약 했으니까. 자, 보세요. 2016년 9월에 어쨌거나 한창 상승장일 때 나가서 이제 분양시장 가열되고 있을 때 이게 분양이 될 땐 좋지만 입주됐을 때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에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중도 하차당했어요. KBS 아침마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계속 할 수 있었고 그게 서바이벌 게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서바이벌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3주간 더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뭐 KBS 윗선에서 뭐 누군가의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해명도 없이 담당 PD는
위선의 압력을 견딜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중도 하차시켰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꾸준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꾸준히 했고, 뭐 상승장 하락장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떤 주요한 시점에는 늘 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그냥 상승을 논할 수 있을 때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네.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친 부동산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뭐 제가 볼 때 이제 대대적인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저는 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대략 한 2, 3년간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2, 3년간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투기를 조장해 가면서 엄청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집값이 뛰는 거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뭐 4, 5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실구적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내 쓰는 걸 좀 이렇게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2, 3년간 오를 수 있지만이라는 것 자체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저는 계속 2, 3년간 그 사이에도 계속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 식으로만 계속 SNS나 뭐 이런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근데 스스로를 네. 한테 올가미를 씌우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 기간 동안 네. 지금 이 정책하에서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서특필됐겠죠. 하락론자였던.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던 선대인 선대인 소장님 마음 소장도 편해. 상승을 얘기하는 시점이다라고 자, 하면서 근데 더 다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 학문으로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계라고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공정책상으로 이런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 3년간 이렇게 뭐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쓰면 집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둬서 비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죠. 돈 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안 된 사람이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집을 내서 뭐 갭 투자를 여러 채를 했어요. 그게 뭐 집값이 계속 올라주고 또 전세가가 올라주고 또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하면은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상태는 좋은데 만약 그게 삐끗해서 집값 안 오르고 전세값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올라버리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순식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우스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사실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서원 소장님이 네. 그래서 이제 총대를 맸다. 이제 그런 저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시점에 돌아가더라도 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다시 네. 그 시점에 돌아가서 네. 그럼 아까 좀 전에 질문하다가 잠깐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네. 그렇게 정책적으로 다른 포지션을 취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 거다 이게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말씀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대 경제부총리 중에 가장 최악의 경제부총리로 나중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일단 가계부채를 너무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뭐 언론에서 수급이다, 뭐 수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리시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90%는 주택담보대출의 힘이라고 봐요. 주택담보대출이 그 이전 10년 동안 예를 들면 2014년 이전 10년 동안 1년에 평균 한 50조에서 60조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를 실시한 이후로는 2015년에 120조, 2016년에 140조까지 늘어납니다. 정권별로도 비교를 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202조 원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95조 원 늘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에만 400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의 그 60%가 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늘어나는 집값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고 또 미국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금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충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었고 한국 경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저물가 상황이 왔고 또 힘들어하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많다 보니 한국은행이 계속 이제 저금리 상황을 오래 끌어가서 그렇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 상태로 이제 대출을 빌렸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고스란히 반영하는 어떤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여러 채 샀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건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언론 중에 누군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아까 뭐 미안해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미안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은다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앞서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 그 다음에 부동산 이른바 뭐 재테크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위험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신문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매년 연초 되면 이제 그 경제지들 같은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늘 뭐냐 하면은 올해는 집값 오른다 했어요. 올해는. 네.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상저하고라고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늘 상저하건데 그 당시에는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이게 저점이지만 하반기에는 오른다. 찾아보세요. 그게 그런 기사들이 쌓이고 넘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그분들이야 뭐 거의 군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들을 비롯해서 그 전문가 그룹들까지 해서 그런 군대로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 혼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도드라져 보이고 그리고 뭐 저 하나를 공격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쉽죠. 근데 네. 요새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사실 나중에 할 질문이었는데 요새 이제 새로운 지금 이 비디오 먹어도 새로운 매체지만 요새 유튜브라든가 매체들에서 하락을 얘기하는 이제 포스트 선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다는 모르고요. 예, 되게 많이 요새 이제 유튜브 쪽에 부동산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 많이 생기거든요. 18년 대란설, 하여튼 이제 또 19년 대란설 이렇게 지금 계속 뒤로 가요. 요즘 부동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인 소장님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래서 외롭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자꾸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를 또 폭락론자로 보는. 아니.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물론 제도권에서 상승장을 뭐 언론들이 지금 뭐 편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신 거고 한편으로는 시장에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접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이런 그 부동산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 구조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건설업계는 한국에서 제일 큰 산업군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그 산업 규모를 갖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신문사들은 아파트 분양 광고가 광고 매출의 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저도 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학계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전문가이기 이전에 어쨌거나 이해관계자인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산업연구원 그러면 유착도 있다.
뭐 상당 부분 그렇죠.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데는 사실 건설업계가 처음 자본을 대서 설립된 연구소고, 예를 들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사실 이른바 은행 실적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집값이 계속 하락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집값이 상승할 때 대출 수요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들이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경제는 네. 그러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정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충분히 그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만 대접할 뿐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진 않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더 핵폭탄 같은 질문이 한 개 더 있어요. 하세요.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선 소장님이 네. 잠실하고 네. 분당에 네. 주택을 구매했다, 이런 네.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그 출마하실 적에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계시면은 재산을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잠실과 그것도 분당 콕 집어서 그 시기에 그걸 구매하셨으면, 사실은 선 소장님 같은 경우 부동산 천재시거든요. 분당 내가 같은 무슨 경우는 천재예요, 제가. 아니, 분당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한 그런 지역이고요. 투자금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잠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호재 지역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들 하세요. 그 주택이 있는지, 정말 네. 잠실에 집이 제가 있으신지. 물려서 같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있다 없다. 현대인 소장님의 가치관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 예를 들자면 주택 투자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주택 투자까지는 안 되고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까지는 나는 해도 된다고 본다. 어떤 가치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예. 오케이. 사실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거든요. 성함을 선씨에서 임씨로 바꿀 생각은 없으시면 그러면 임대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임대인? 다시 말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주택 임대 사업이라든가 임대인으로서 어떤 주택 시장에 참여할 의사는 없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있었어요. 네. 네. 거의 이 정도면 성희롱에 가까운 질문이네요. 네. 성희롱이네요. 성희롱이 되네요. 완전. 성희롱이네요. 네. 성희롱.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공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이런 어떤 개인사적인 질문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뭐 의문인데, 이왕 뭐 나와서 속 시원하게 다 뭐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이미 그리고 사실 여러 차례 밝혔는데 제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 명의는? 가족 명의로도 돼 있는 게 없고요. 뭐 굳이 하나가 있다면 뭐 이건 굳이 이야기하면 수익형 임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임대인 맞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조그만 영화관 지분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저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그것도 뭐 1억은 규모도 안 되는 그냥 조그만 지분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현재는 정도로. 그냥 뭐 제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소유 주택이 없어요. 근데 그럼 잠실에 집 보러 가셨던 거예요? 왜 그런 소문이 이게 파다하게 났지? 그건 저는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주변 집값을 띄우거나, 또는 그쪽에서 영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서 이중적 효과를 노리는 거죠. 선대인이라고 이제 선대인이 말하는 것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또 한쪽에서는 선대인도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선대인조차 산 지역이니 얼마나 대단한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레파토리가 이미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요, 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주장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반박하면 저도 뭐 충분히 대응하고 의견을 나누면 돼요. 그건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자, 그런데 이건 뭐 집을 사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10년 전부터 선대인은 책 팔아서
혹세무민은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2년 전부터. 아니, 잠실은 2년 전부터. 그런 건 그러시겠지만 네. 저는 한 2008년 그 부동산 대폭락 그 책을 낸 시점부터 그랬으니까. 억울하다. 나는 근데 그런 10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아니다. 하는 네. 건 사실은 이거는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형사 고소감이에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제로 제가 그런 시도를 해서 한 두세 명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표현의 자유를 저도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켜주고 싶지만 이게 허위사실까지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막 지어대면서 그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건 굉장히, 그리고 악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사실 문제라고 봐요. 근데 해명할 기회가 좀 많으셨잖아요.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 몇 이제 번이나 블로그 했죠. 계속 몇 번이 하셨는데 끊어야 외국 했고.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예. 아니,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관심 가지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셨거나 뭐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뭐 저를 이런저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허위사실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막 사람을 인신공격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태도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그 루머대로라면 저는 이미 집을 수십 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떨 때는 화성 동탄, 또 위례신도시 분양할 때 위례신도시, 안 가시는 데가 없네요. 광교 뭐 어떨 때는 또 광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굳이 따지면 수도권에 집이 수십 채 있어야 돼요. 그 루머대로라면. 근데 저는 지금 집을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그렇다고, 대한 답변. 네.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집을 소유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저도 집 갖고 있어도 돼요. 뭐 하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될 이유가 되나요? 그냥 보금자리 수는 누구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대인, 참. 자, 뭐 그것도 오늘까지는 제가 받아들이죠. 네. 정부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투기를 촉발하지 않는, 그리고 서민들이 가능하면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깔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시장 환경에 놓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서 저거 집 사면 저기 돈이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욕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인 이상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투자와 투기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투자는요, 내가 하면 투자고요, 남이 하면 투기래요. 아니, 그건 내로남불식의 그런 해석 말고,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투자라는 것과 투기라는 것이 엄밀한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그냥 그래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저도 한때 뭐 이런 부동산이 사회에 미치는 어떤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뭐 사실은 일시적으로지만 2주택까지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그냥 집을 지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요건이 있는데 그냥 뭐 특별히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요건은 크게 강하지 않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실수요 목적으로 자기 보금자리를 원하는 차원에서 1주택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한 2주택까지 갖는 건 별 문제 없다고 봐요. 그걸 뭐 왜 부인합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이른바 이제 집값 차익, 자본 차익이라고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자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턴은 원하지 않든 사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갭 투자의 경우에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서민이 더 서민인 사람을 사실은 착취하는 수준의 투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갭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려요. 그러면 그 전세를 살게 되는 세입자는 그 전세가가 올라가서 더 피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입자는 자기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서 진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일단 그런 걸 안 하지만 많은 분들도 그런 것까지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상당히 리스키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는 거고, 반면에 이용 가치를 목표로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네,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용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부가 가치를 올리는, 또 그걸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산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뭐 이제까지 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이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부터 정부의 정책,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정책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11.3 대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이후부터 집값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6.19 대책 나오고 8.2 대책 나오고, 뭐 최근에 9.13, 9.21 대책까지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앞서 그 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2월 초에 방송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후에 늘어난 유동성, 대출받아서 집 사라 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상승장의 주된 원인이었다. 잘못되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8.2 대책 이후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써서 잡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8년 1월, 2월, 3월, 2017년 12월부터 그때는 엄청난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자, 8.2 대책 이후에 정부의 정책, 사실 11.3 대책 이후의 정부 정책은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양을 하겠다는 스탠스에서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집값은 사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9.13 대책 이후까지도 한번 약간의 몇 달간의 조정될 것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9월 달의 상승세는 엄청나게 미친 듯이 많이 오른 상승세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상승장에서의 주된 원인은 뭘까? 어떤 부분을 실기하셨나 판단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2018년 2월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틀어진 거죠. 어떻게 틀어지냐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 그때 나올 거다.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뭐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정부가 종부세는 좀 곤혹스러워하니 이게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좀 선거 결과가 잘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내놓긴 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하긴 했는데, 종부세가 완전히 정의호랑이야. 그리고 내놓는 과정도 무슨 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그것도 소위에서 금고안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어떤 그 강도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약한 건데, 그나마도 기획재정부가 또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정된다 싶으니 그냥 느슨하게 가는구나. 우습게 봐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7월 이후에 이제 폭등한 것에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종이호랑이 수준밖에 안 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을 이제 여의도, 용산 통개발을 하겠다. 또 비강남권 뭐 경전철을 4개를 조기 착공하겠다 등등 해서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연거푸해 버리죠.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늘어나 있던 그 유동성을 이제 기름을 확 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2월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2월에 말씀드렸던 건 이 정책 기조로 잡혀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서울 집값만을 지금 이제 영우님은
서울 집값만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후반에 최경환 정부 총리가 이제 부양책을 쓰고 나서는 전국적으로 다 올랐어요, 대부분. 그리고 급등세도 굉장히 이제 극심했고요. 근데 그게 올해 이제 올해 2월 정도, 올해 초 정도 들어오면 이게 다른 지역들은 서서히 잡혀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한 데도 많고 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만 자꾸 따지는데 전세가 같은 경우도 하락세, 매매가가 안정되면서 전세가도 같이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가마솥이 이제 지금 달구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달구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책을 일관되게 써가면 그게 중심부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이제 식어가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서울 집값도 실제로는 그래서 한 뭐 4월 이후 5월, 4, 5, 6 이렇게 지나면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올해 7월 이후로 정부세와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엇박자난 시그널이 나오고 그런 거죠. 물론 저도 아까 이제 월천 대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이 최근 7월 이후에 이렇게 급등세가 확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가 하여튼 정부세 그러니까를 그렇게 약하게 내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번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 답변을 보면 네. 규제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앞으로 규제가 더 셀 것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네. 시장의 수요를 자극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이 엇박자 정책을 네. 내면서 그게 이제 남은 수요들을 끄집어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되게 궁금한 건데 그냥 여쭤보는 네. 거예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매수에 나선 수요층들은 다주택자였냐 아니면 교체 수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의 플레이어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9.13 대책, 9.1 대책은 9.13 대책은 유주택자에 대한 자금, 대출, 세금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집을 더 못 사게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누가 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사실 국토부가 갖고 있을 텐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꺼내놓지는 않으니까 밖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 오던 흐름이 갑자기 저는 달라졌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016년 하반기에 서울에 한 30개 단지 아파트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뭘 조사를 했냐면 30개 아파트 단지에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더니 나타나는 게 물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작위 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흔히 부동산 측면에서 관심 갖는 강남의 상당수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아파트들을 이제 포함해서 조사를 했어요, 골고루. 했더니 서울 전체로 보면 약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그리고 비율이 이제 얼마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빚을 내서 집을 샀더라는 거죠. 그 액수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그 액수의 평균 부채 규모는 대략 한 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16년 하반기. 2016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자, 거 근데 2억 8천의 LTV 그러니까 네. 얼마짜리 집을 살 때 2억 8천의 대출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북이면 강북이나 강남이든 또 강남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냐 또는
신축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특히 한 2010년대 이후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약간 이 아파트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양극화를 촉진한,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를 일정하게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뭐 이른바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레미안, 뭐 소초 레미안 프레스티지 뭐 이런 거. 그런 데를 보면 실제로 집값 대비해서 부채의 수준도 낮고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사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반면에 같은 강남 안에서도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이 아닌 다른 그냥 뭐 어중간한 중공년대의 아파트들을 보면 부채 수준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집을 산 비율이 한 75%. 그리고 이제 개포주공은 뭐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한 92% 정도는 뭐 월세든 전세든 끼고 사는 이제 경향이죠. 소형 평형이니까 그럴 수밖에 아, 물론 그렇죠. 나이가.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형 투기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채나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강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높지 않으니까 강북의 부채 규모 자체는 낮지만 LTV 비율로 따지면 뭐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좀 조심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평균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부채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 없어.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위기가 처음 시작된 건 어디서 하냐면 서프라임 몰기지라고 하는 대략 이제 전체 대출이 한 7% 정도 되는 데서 거기가 부실해지면서 잇따라 이제 연쇄적으로 폭락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LTV가 뭐 한 40%, 50%, 40% 정도니까 여전히 버프가 있어서 괜찮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기는 극단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하더라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 소장님의 이렇게 일관된 주장이 어디서 오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시장 참여자고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크게 볼 때 제 기준의 흐름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수요와 공급하고 두 번째가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지금 소장님이 그 수요와 공급이란 측면을 좀 많이 무시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지방 언급하실 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은 상승장이 와서 부산은 더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 이제 대구가 왔고, 그다음 이제 13년, 14년 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5년도 하반기에서 16년도 되면서 서울이 이제 막 과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들이 특히나 서울은 좀 민감하게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그 수급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요. 부산이 폭등했었던 이유는 부산 같은 경우는 멸시를 하잖아요. 부산이 되게 낡은 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훨씬 먼저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안반지대다 보니까 멸시를 하고 입주하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사를 가셨는데 새 집이 될 때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 부산이 그렇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진짜 물량 앞에 장사 없구나 그래서 잡혔단 말이에요, 집값이. 그런데 다시 재반등을 했어요. 이거를 원인을 진짜 저희들이 막 찾고 또 찾았어요. 이거 도대체 공급이 많은데 왜 재반등하는 거야? 이거 뭐야? 투기 수요야? 유동성이야? 근데 그게 봤더니 구도심의 낡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재개발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낡은 집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슈퍼사이클,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부산과 대구의 사례를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그것이 이제 올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서울이 경기권은 사실은 집값이 많이 좀 분당 외에는 사실은 많이 안 올랐어요. 이번 상승장에. 서울은 맞아요. 정말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재개발도 좀 위주를 하고 이렇게 좀 분양도 순차적으로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양도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정말 애 같아요. 이번에 서초 우성 같은 경우도 원했던 날짜보다 진짜 길게 고무줄처럼 지금 분양 일정이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수요층들이 사실은 유동성이 좋아요. 그 집을 지금 실제로 구매해야 되는 그 수요층들 사실 파리 대책 이후로
투기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는 많이 심리가 죽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특히 이번 9.13에서 그냥 전방위적으로 묶었거든요. 사실 그건 되게 잘한 조치예요.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주택에 가담하는 그 수요층들이 누구냐면 그 30, 40대 이제 가정에서 주택을 이사해야 되는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소외돼 있어요. 청약은 가점이 안 되죠. 나이 연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또 그것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층들인데 서울 시내 맞벌이 가정에 월급도 많고 그다음에 모아놓은 예금도 사실 상담해 보면 굉장히 좀 꽤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는 대출이 안 되니까 갈아탈 집도 고민이고 지금 완전히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저는 수요와 공급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거기에 이제 정책은 변수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선 소장님 얘기를 귀담아 듣다 보니 소장님께서는 약간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놨다 쥐락폈다 했다 하는 것들이 좀 왜곡을 시키고 정책도 좀 세게 놨으면 이것들이 좀 말을 들을 텐데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좀 요렇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요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가능하면 주택 공급은 근데 저렴하면서 그러면서도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게 좋죠. 그리고 그거는 꼭 매매용이거나 투자용일 필요도 없고 분양용일 필요도 없고 임대주택이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주택,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도 사실 공급이에요. 그게 이제 꾸준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 저도 뭐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린 금융현상인데 그리고 금융현상을 포함해서 아까 규제 완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때 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투기 조장책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경환 전 부총리 때 빗장을 풀었던 것에 절반도 저는 못 묶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집값이 뛰는데 이걸 자꾸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만 자꾸 이제 설명하는 건 저는 그게 유동성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 장관님께서 그 했던 건 사실 저는 조금 그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세는 사람들이 집을 아무도 안 살 때였잖아요. 13년도 수도권은 정말 집 사면 이상한 사람. 근데 신혼부부도 계속 결혼하고 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도권에 있는 외곽지 신혼부부들 대상지부터 평당 1,000이 안 되는 집부터 집이 올랐어요. 전세값이 막 진짜 제가 그 피해자였고요.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을 어거지로 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때는 전세 대출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나홀로 아파트를 사는 게 첫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께서 이제 임명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뭔가 그거에 대한 공급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했어요. 신혼부부들은 이제 집을 좀 살 수 있게 대출도 좀 모기지도 해주고. 자, 좋은데 보세요. 예. 근데 11월 달부터는 16년 그다 좀 풀어줬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풀어줬다가 돈이 좀 풀리니까 15년도 여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다시 빗장을 막았어요, 대출을. 그래서 겨울에 전세가 안 나가서 쫙 조용했었거든요. 또 다음은 그 청약이 막 너무 과열이 되고 막 그러니까 서울을 좀 묶고 6.11 그 11.3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좀 이렇게 풀어줬던 빗장을 막으면서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낡은 도심을 좀 재생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서울은 어차피 알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 고민했던 건 외곽지의 낡은 것들, 막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테이라는 개념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근데 너 질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토론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니, 그건 괜찮아요.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뭐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신혼부부들 뭐 이렇게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규제 풀고, 뭐 예를 들면 분양시장 청약 규제 풀고, 재건축시장 뭐 각종 규제 풀고, 그 다음에 빚 이빠에 당겨서 집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집값이 안정됐어요? 집값이 안정됐냐고요. 그때부터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것에 보면 그 소득 5분위, 그러니까 가계 소득 상위 20%의 그 평균 소득 추이를 보면 돼요. 근데 그게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상위 20%는 그래도 좀 늘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810몇만 원에서 830몇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 기간은 혹시 안 보셨어요? 네? 그 이전 기간.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전부터 차라리 하락장이 시작한 2008년 이후에 누적 소득까지, 왜냐하면 중간에는 다 안 봤죠. 올랐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안 올랐어요. 그 이전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요. 네. 최경환 정부 총리가 그 정책을 쓰고 나서 그러면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느냐? 아니요. 오히려 소득이 더 정체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2013년에는 7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만에 30 몇만 원이 평균 소득이 뛰었는데 2014년 이후 2016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정책을 쓰고 나서는 평균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고작 3년 동안 20만 원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누적된 상승률, 소득이 늘어나 있던 수요층들이 눌려서 안 사다가 2014년 이후 금융 풀어주니까 늘어나 있는 누적 처분 소득에다가 그 다음에 대출 활용까지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네.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하지만 그렇게 치자고요.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치자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는 집값 뛰는 게 훨씬 높은데 이걸 그러면 언제 따라가서 잡아요, 이걸?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적인 어떤 아니 그러니까 준비한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또 질문이 나오냐면 이제 만약에 그 연구소를 하시니까 경제학자다라고 하면 지금 현상이 어떠어떠하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책을 진단을 딱 이렇게 내려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선 소장님은 그 사이를 넘나드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때가 많으세요. 지금도 얘기할 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약간 그 전문 경제 진단하는 분이기보다는 약간 정치 쪽,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쪽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마도 딱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았어, 역시나 이런 얘기가 왔었어요. 요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지금 스탠스가 정치 초년생, 정치 지망인이냐, 정치인 지망인이냐, 아니면 경제학자냐, 뭐 이제 이런 스탠스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저는 지금 당연히 경제학자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이제 경제 전문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공정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볼 때도 개인들이 뭐 재테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거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주 관심사는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제 경제라고 그러면 뭔가 재테크하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경제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재테크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오히려 이런 풍토에서 제가 어찌 보면 경제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또 제대로 자산 구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순수하게 시장만 따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 정부 영역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정책을 매개로 해서 시장이 늘 이렇게 뭐 반응하면서 움직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달라서. 자, 아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전세로 계속 살고 있어서 힘들었다. 그래서 집 사게 해준다. 빚내서 집 사게 해줬다.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서민들 입장에서 좋아진 거냐고요,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면요. 개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인터뷰도 계속 길어졌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의 그런 과도한 개입이 어떤 시장에 어떤 왜곡을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는 뭔가 문제에 시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이제 8.2 대책 이후까지 지금 상황을 진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뭐 솟이 달아오르는 데 있어서 지금 식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중심지에 있는 열은 아직 남아있고 주변부는 지금 식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물론 근래 뭐 7월 이후의 상승분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이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 8.2 대책 이후에 가격이 좀 꺾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경남권은 미분양 문제도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미분양률이 90%가 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올해 서울 수도권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분당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에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안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파란색 불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 판단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가 따로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또는 개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양극화 시대에 서울 핵심 지역하고 외부 지역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싶은지 말씀 듣고 싶어요. 사실 짧게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네. 하시면 편집돼요. 일단 시장 전망 이야기를 하라는데, 네. 뭐 시장 전망했더니, 뭐 시쳇말로 졸라 욕먹었는데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소장님이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어. 반대로 하라고. 저는 누가 물어보면 아니,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그냥 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뭐 시중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저를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선대인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아주 팽배하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2008년에 선 소장님 말씀을 들었으면 저는 되게 지난 하락장이 엄청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후회했던 사람. 자,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조롱을 한다니까.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대폭등을 한다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로 움직일 테니까 대폭락을 하겠네. 대반전. 자,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단기 전망은 거의 안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동산 시장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특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이 금융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채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빚을 잔뜩 내게 하면 집값이 올라가죠. 아까 수요 공급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공급을 하자고 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 적이 많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각종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집값이 뛸 때는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났거나 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때처럼 공급을 하겠다고 규제를 풀어줬을 때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럴 때 뛰었지, 오히려 공급을 줄인다고 했을 때, 공급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소재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집값이 크게 뛴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조금 반대인데, 네. 첫 번째 그 판교는 좀 반대 입장이세요. 판교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이걸 좀 잡아보려고 공급책을 이렇게 딱 내놨던 건데, 이제 판교가 워낙 로또 분양이고, 가격을 싸게 주고 이런 좀 그런 판교에 대한 공급 계획은 2000년대 초반. 자, 그러니까 뒤에 했던 이제 그
이제 그 얘기 같은 경우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너무 주택이 침체돼 있어서 막 가격이 쫙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어서 이제는 주택도 좀 공급보다 부족하니까 해야 될 때고 이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집값을 정말 올리고 싶어서 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앞에 건 좀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뭐 앞에 거라는 건 뭘 말하나요? 판교. 판교는요. 그러니까 판교는 보세요.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에 대한 정책도 오해가 있는데 투기억제책을 썼을 때 이게 집값이 뛰었던 게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투기억제책을 쓰다가 사실은 공급책이나 아니면 이제 부양책으로 전환했을 때 사실 집값이 뛰었어요. 규제책은 항상 같이 나왔어요. 831 아니, 때도 근데 공급책하고 규제책이 자, 같이 그러니까 나왔고, 이제 정책이 예. 엇박자나면서 사실 효과를 잘 못 낸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 하반기부터 뭐 골프장 뭐 수백 개를 무더기로 짓는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그때 그 뭐죠? 이른바 한국판 뉴딜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 예산을 엄청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판교 신도시 로또 분양 이 맞물리고 그 다음에 뭐 저 서울시에서 이제 이명박 시장이 이른바 뉴타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렴한 주택이 잘 공급이 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들이 끌어오를 때는 오히려 투기 수요에 먹잇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새로운 어떤 투기판을 만드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위례 신도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그 주변 집값도 뛰고 그 지역 집값도 올랐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세부 건에 대해서 네. 반론을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사실 아니 아까 근데 네, 이제 질문이 네, 네. 수급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에 저는 네. 두 가지를 수요와 공급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니 지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제가 질문은 뭐냐면 정부는 지금 사실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네. 지역에 따라서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데 네.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될 것이냐 하나 뭐 미래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전망은 잘 안 하고 장기적인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은 사실은 부채를 중심으로 한 그 금융 현상으로 저는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투기적 가수요가 이제 굉장히 끌어올라서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하게 쓰면 충분히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집값 잡힐까요? 921하고 913 대책. 913 대책도 근데 913 네. 대책도 잘 뜯어보면 대출 규제는 규제 지역에 한해서 꽤 강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고액 또는 다주택자, 뭐 대략 뭐 규모로 따지면 30억 넘는 사람들 정도한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지 그 이하 수준 안에서는 사실 큰 영향이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이거는 이제 뭐 이른바 그 다주택자들이 편안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축소한 게 맞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9.11 대책 같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그 보도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실 텐데 국토교통부가 공급 부족하다고 인정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초반 이후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그걸 이제 자꾸 뭐 그 빌미로 해서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대 초반 이후에 공급 계획도 이번에 발표한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종부세가 기대보다는 제가 볼 때 좀 약하게 나왔지만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거다. 그래서 뭐 투기적 가수의 상당 부분을 뭐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줘버린 걸 차단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경험으로는 오히려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그 주변 지역하고 그리고 이 주변 집값을
그러니까 그 지역들하고 그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물론 입주가 되고 나면, 실제로 물량이 풀려서 입주가 되고 나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실제로 분양될 때까지는 오히려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 엇박자 정책이 좀 섞여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안정화 대책 정도는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이번에 집값을 뭐 하락까지 뭐 크게 유도하는 정책이냐, 그거보다는 일단 뭐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 급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줄타기 정책 같다. 겉으로는 막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좀 달래줘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세게 내놓은 대책처럼 보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없는데 최고세율 뭐 3.2% 이렇게 내놓은 거. 실제로는 그 대상자가 시가 한 뭐 200억 넘어가야 되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여전히 이걸 이제 뭐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튼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막아서 단기적으로 뛰는 것들은 굉장히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 개입에 대한 하락하는 그래서 지역에 대한 개입 부분.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네. 안정화를 유도하지만 공급은 좀 우려된다라고 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는 지금의 집값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도 어쨌거나 자산 가격이지만 한편으로는 물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체력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이제 소비자 물가 수준이에요, 그 나라에. 근데 소비자 물가 수준을 훨씬 상회해서 계속 집값이 뛰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과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 주택 가격, 액면 그대로의 주택 가격에 이제 소비자 물가 수준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2006년에 2006년 말 2007년 초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그 당시 그때가 실질 가격상으로 한 210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2013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게 쭉 실질 가격이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최경환 정부 총리 때부터 실질 가격이 다시 뜀박질을 시작해서 지금 서울 강남의 경우는,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아니라 서울 한강 이남 지역 통계상으로. 강남 11개구. 네네. 네. 한강 이제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한강 이남 11개 그 지역에 실질 가격이 한 193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쫓아왔네요. 많이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 이런 네. 거죠. 이게 이제 기준점을 뭐 어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86년을 100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외환위기 때 쭉 떨어졌다가 외환위기 때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기복이 있지만 2013년 상반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210이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210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직 낮네 이런 게 아니고요. 100을 기준으로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버블이 없는 수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 강남이 210까지 왔다가 이게 한 14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90 한 3까지 불과 한 2, 3년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집이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도 대형이나 이런 거. 아직 그리고 이제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오른 게 신축 위주로 이번에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고 재건축 대상지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재건축은 근데 이제 신축 예정 아파트니까 그것도 사실 신축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건축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 그리고 아직 재건축 대상이 되기엔 빠른 아파트들의 경우는 집값 변동폭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뛰었다는데 나는 안 뛰고 있으니까 사실 또 박탈감이 더 커지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여기 이야기만 잠깐 더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210까지 갔던 것은 사실 그게 그때가 버블이다.
버블의 고점이었다고 본다면 아니, 지금 남았네? 193 정도 왔으면 근데 지금도 남았으나 뭐 제가 꼭 이야기하자면 뭐 아까 뭐 나와서 또 어깨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라 그랬는데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게 데이터 실질 가격을 구해보면 210이 진짜 이제 꼭지라고 한다면 193 정도는 어깨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이미.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건 박은갑 소장이 그때 뭐 어디 기사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봐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에 관해서 보통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그거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 알아요. 저는 그게요, 어깨가요, 다 어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음. 수치 진한장을 본 선배님들이 한 16년도 하반기나 17년도에 좀 매각을 좀 빨리 하셨어요. 네, 네. 어깨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 어깨가 기린 어깨인 거예요. 목이 긴 거야. 지금 뭐, 이제,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농담이 근데 오고 뭐- 가요. 목이 너무 길어서. 뭐 길이 넓게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점은 지나봐야 적어도 알죠. 그러니까 네. 지나봐야 알긴 하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게 뭐 실질 가격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 상당 수준 올라왔다. 그래서 위험한 수준이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으나 뭐 물론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지만 뭐 몇 년 전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 2012년 말 2013년 초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또 저물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근데 이게-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죠. 예, 금리를. 근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미국하고 지금 그 금리 역전 현상이 금리 역전이 0.75%포인트까지 났고 이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확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뭐 빠른 속도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올리는 방향 쪽으로 가게 금리가 될 올라갈 가능성이 것이다. 예. 많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면 기본적으로 집값이 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정부의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 뭐 금리 상황 등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제일 궁금해요. 자, 정책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 환경을 저는 제대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힘의 균형이 지금 너무 안 맞아요. 우리는 선분양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상품인데 이걸 여전히 선분양제로 하고 있다?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굉장히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날 때는 그런데 건설 자본은 부족해서 이제 사람들 호주머니 돈들을 가져와서 그걸 집을 짓고 분양해주는 방식이 합리성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선분양제 하에서는요, 향후 3년 후에 입주할 당시에 뭐 집값이 어떻게 되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할 때 막 한참 막 바람을 잡아서 분양 대회를 줄 많이 쓰게 하고 분양 청약 경쟁률을 많이 기록하면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집값이 뛸 때는요, 입주할 단계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뭐 새로운 신축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분양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집값이 올라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입주 물량 형태로 돌아올 때는 한 3년쯤 지나고 나서는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죠.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선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예요. 근데 건설업체한테는 너무 선분양을 안 좋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상반기에는 선분양을 안 하면 실구매자들이 후분양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을 다 반영해서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후분양을 하는지에 따라서 선분양, 후분양 아니야, 얘기는 그거는- 너무 너무 길어요. 길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책적인 개입에 대한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던 아니, 그러니까 부분은 정책 그거예요. 개입이라는 게 이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지금 사실은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2013년이라고 하는 시절 자체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안정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정부가 나서는 시점이었는데 서울은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절로 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정부가 부채라든가 집 사라,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나선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의 그런 시장으로 사실 그 지역은 지금 대출 규제도 없어요. 이 소장님 주장이시라고 하면 가서 지금 굉장히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현상이 파악하시고 있는 원인하고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게 아니고요. 네. 대출 규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꼭 대출 규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이게 집값이 뛰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제 두더지기 잡기식으로 규제 체제를 만드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지방의 경우에는 뭐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히 규제를 지금의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가능성에 따르면 굳이 대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부양해 줘야지. 아니 부양을 근데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근데 정부는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제가 후분양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기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건전하고 이렇게 이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하고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분양제로 후분양제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투기적인 가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가 나중에 막 품질 하자가 발생해서 뭐 그렇게 계속 수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슬머리 않도록 만들고. 근데 후분양이 집이 완공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한 70%에서 80% 공정. 그러니까 그게 고점만 보고. 그러니까 한국은 네. 제대로 된 후분양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공정임대료제도 같은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그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전세를 2년마다 옮겨야 되고 또 집주인이 나가라 하니 뭐 바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서러움 때문에 집을 정말 홧김에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런 제도들을 이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다주택들한테 잉여주택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공공주택은 임대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처럼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많이 못 사게 하면 사실 또 전세가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어서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입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그 자체야말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주택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 임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것 때문에 집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기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이게 해서 충분히 임대 수익이 남는다라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지 왜 안 늘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러면 이 매매용 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공급이 됐지만 임대용 주택들은 계속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임대 주택들은 계속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안 올라줘서 그러면 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처럼 들으면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쨌거나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 그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은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하신 마지막 질문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주택 시장은 안정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13년도에 수도권, 서울에 했었던 그 부양 정책은 13, 14 했었던 공급 정책이나 부양 정책은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지방 상황, 그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침체되어 있고 이래서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시장의 자정 효과에
놔두는 것이 좋겠냐 이제 저희 굳이 질문이거든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를 계속 길게 네. 좀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최경환 전 부총리 이래 빚내스 집사라 정책은 저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가계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구 변동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렇게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정책을 써버리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부양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그걸 소득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면 처음에는 이 빚이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효과가 있어요. 그때 당장은 좋아요. 근데 미래 소득을 미리 소진해버리고 나니까 그 시점에 가면은 점점 더 경기가 침체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부추겨서 오른 집값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일정하게 저는 큰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집값이 빠지도록 그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미분양을 관리해 준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산품으로 만드는 물건이 재고가 나오면 그 재고를 사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건설업체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그 굉장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일본하고 우리한테만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일본도 이제 그런 관행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이제 지금 그런 빈집들을 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하고, 것이 그러니까 시장에 정상적인 수요가 생겨나면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러면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을 억지로 부추겨서 한다? 그러면 더 침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뭐냐면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렇게 해서 네가 말하는 대로 급락하거나 폭락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급락하거나 폭락하도록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사실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부채 규모가 크니까 OECD 국가들 가운데 지금 그 가계부채 비율이 3위이고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속도도 3위잖아요.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천년만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 그 대출을 계속 규제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택이 계속 보세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규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때 쉽게 말해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왕창 풀었어요. 100을 풀었는데 그걸 지금 조이고 있는 9.13 대책 이전에 9.13 대책에 이제 이른바 일가구 이상 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확 강화한 건 예전에 없던 전례 없던 조치이기 때문에 그거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이전 상황은 줄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확 늘려놨던 걸 그냥 브레이크 조금씩 밟는 정도여서 제가 볼 때는 9.13 대책 이전의 대출 규제 수준은 그 이전 수준에 비해서 글쎄요, 여전히 최경환 전 부총리 이전 수준을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30-40% 이상 완화되어 있는 느낌?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그런 규제책은 적당하게 지금 잘 적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나온 9.13 대책에서는 대출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빚을 진 사람,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걸 추격 매수하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산 사람들, 아까 제가 아파트 중에도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다수의 주택은 오히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추격 매수세가 끊어지면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도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내놓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도피처도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이 사실 2006년 말 2007년 초에 집값이 급등했다가 서서히 이제 그런 집값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속단할 수 없고 또 워낙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틀릴까? 저도 걱정되고 조심스러운데, 근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리적 추론을 하자면, 네. 이미 실질 가격상으로 지난번 버블에 비하면 아직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깨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고, 그리고 여전히 대체로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뭐 단지들을 빼면 벤더스 집 산 사람들이 많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이 상당히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을 많이 늘려서 집값을 이렇게 뭐 따라잡으면 되지. 그걸 10여 년 동안 줄창 이야기해왔는데 못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 대비해서 담보대출의 규모가 2002년에 100으로 출발했던 게 지금 193까지 왔습니다. 이건 제가 86년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이거 주택담보대출 집계는 2002년 4분기부터 집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100으로 놓고 이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집값도 그 사이에 뛰었죠. 우리 그리고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는 그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대출에 중독돼서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 상태로 계속하면 사람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하면 이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니, 지금 일자리 없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겨우 뭐 월급 200짜리 이런 걸 받아요. 받고 났는데 월세로 뭐 5, 60씩 낸다. 그리고 자영업 한참이 지금 이제 50대들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자영업을 차려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근데 자영업 대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배경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랜차이즈의 갑질 등등도 있지만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집값 오르내리고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왜곡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자영업자들 허리 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일본하고 지금 한국 비교해보면 일본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일본 물가가 더 싸다고 그래요. 그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일본은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그 경제 체력에 맞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저성장 시기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일자리도 계속 뭐 제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소득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연간 2%, 3% 이런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집값만 매서 그냥 5%, 10%씩 올려가는 구조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냐고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걸 떠받치는 걸 지금까지는 빚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 빚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정말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이 늘어나는 속도. 그때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5%인데 그 가계부채 증가율은 12%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의 7%, 8%까지 통제한 건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씩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집값을 떠받쳐준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폭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미리 선제적으로 부채 다이어트 유도하고 이게 그냥 특정 지역에 하나인 게 아니라 규제 체제 같은 경우도 보편적인 규제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까 뭐 대출 규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집값이 뛰면은 거의 뒷북 따라가듯이 거기서 뭐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대출 규제 그러니까 묶고. 근데 그러고 나면 좀 지나면은 다른 쪽으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투기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거기가 튀어오르면 다시 두더지 잡듯이 또 거기로 묶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집값이 계속 순환 상승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대출 규제 같으면 이건 굳이 지역적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국적으로 LTV,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순으로 묶는다. 이게 가계 경제의 건전한 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체제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TI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DTI라는 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Debt to Income Ratio라고 그래서 그 가계의 소득 대비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쉽게 말해서 연봉 1억을 받는데 그 4천만 원을 빚 갚는댔으면 이게 이제 40%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도 지금 대부분 40%로 돼 있어요. 근데 40%가 많이 묶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게 외국에는 명시적인 규제는 없지만 대체로 은행 대출을 할 때 DTI 비율을 대체로 30% 선에서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정부가 허용해주는 범위가 40%로 묶여 있어요. 그 지방 같은 규제도 아예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잘 살지 지방이 더 잘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DTI 규제라는 것은 소득 대비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DTI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면 더 합리성이 있어요. 소득을 보고. 그런데 따라서. 수도권은 묶고 네. 지방은 오히려 지금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풀어놓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워낙 이제 뭐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던 게 조정되는 단계인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풀어놓으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이 막 몇 년 전까지 엄청 뛰었던 배경이 됐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내놓는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대응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후분양제 같은 거 제대로 안 돼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 이게 세입자의 지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들도 없고, 또 대출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실수요자들 위주로 다 재편이 돼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은 우리가 지금 분양용 매매용 주택은 많이 공급돼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은 투기적 가수요가 끌어오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매매용 주택이 지금 충분히 많다고요? 그게 지역별로는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요, 투기적 가수요가 더 끌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게 그냥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죠. 왜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노후되니까. 노후되죠. 노후되는 것까지. 사는 집들이 있어요. 살 수 없는 집들이. 노후되는 것까지 네. 감안해서 지금 다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최근에 서울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015년, 2016년에 그 이전 10년 동안에 비해서 그 2배 이상으로 분양을 했고요. 그 입주 물량이 지금 2018년부터 쏟아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뭐 아까 우리 잠깐 짬낼 때 이야기했지만 강동의 헬리오시티 같은 그런 건 만 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서울에 같은 경우에도 예년 평균에 비해서 한 20%, 30% 많아요. 근데 왜 뛰고 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왜 주택보급률이 각기 다른 지역이 연동해서 그러면 집값이 뛰나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 재고를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부족하면 이제 일정하게 이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하는 이런 것을 이게 수급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부산, 서울 온갖 지역을 다 찾아봐도요, 집값이 뛸 때는 공급이 오히려 더 늘어날 때 뛰었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건가요? 공급이란 건 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분양을 할 시점에는 사실 주택이 분양만 했었지 집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최경환 전 부총리 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선분양제는 투기를 굉장히 자극하는 정책 방향이란 그러니까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재건축 규제 허용연한 완화 다 했고, 규제 풀었고, 또 분양시장의 각종 청약 규제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을 촉진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촉진한다고 하니까 공급이 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뭐 분양시장에서 뭐 몇 달 만에 피 몇천씩 먹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그러면서 집값 계속 올랐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한 2년, 3년이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입주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 때는 분양할 때니까 실제 공급이 아니다라고 감안하면 그럼 지금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서울 집값이 지금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건 뭘로 설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 수급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네. 가격이 뛰면 수요량은 원래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가격을 결정되는 원리는 우리가 수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투자 또는 투기자 시장에서의 이 가격 법칙이 있어요. 투기적 수요가 들끓는 시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투기적 심리를 자극하죠. 예를 들어서 옆집 A라는 사람이 뭐 몇 억 투자해서 3억을 벌었대.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저기에 편성하면 나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포와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떤 사람은 원래는 집을 살 생각이 없다가도 집값이 오르니까 나 지금 못 사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사실 사람들, 그게 작년 가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일이었어요. 공포가 네. 생기는 거고 또 작년 한편으로는 가을, 자 지금 지금도 집값이 마찬가지고. 오르고 있으니까 한 채 더 사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자꾸 무슨 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뭐 근거로 되면서 이야기하는 뭐 이 주택 매수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국민은행 그 부동산 중개업소 회원 중개업소들한테서 조사받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요. 뭐 주택 수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주택 매수 심리라는 게 올라가요. 그건 너무 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투기적 가수요가 덜 끌어버리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이 안정돼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주택 공급 100, 수요 100 이렇게 맞춰져 있던 게 균형이 투기적 가수요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 뭐 이게 돈 될 것 같아. 뭐 강남 재건축 투자하면 막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투기적 가수요가 막 달라들어요. 이게 그래서 130이 되고 150이 돼버려요. 공급은 금방 안 늘어나죠. 이게 늘어나봐야 100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투기적 가수요가 갑자기 100이 있던 게 130, 140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 시점에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막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급이 부족했으냐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가 덜 끓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기 억제 규제책을 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시장 대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임하면서 이제 저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날 때는 어떠한 느낌일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좀 요즘에 좀 안 듣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 미시적인 얘기, 그다음에 금융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 시장을 좀 땡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 소장님이 사실은 이렇게 경제 전문이나 부동산 전망이 아니라 사실 미래학자였으면 어땠을까? 뭐 엘빈 토플러처럼 이렇게 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학자로서 이렇게 좀 책을 출간하거나 했으면 사실은 지금 같은 논란에 좀 이렇게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일반적인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사실 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재밌게 토론을 좀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좀 반박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오늘 좀 재미난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또 한편으로는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약간 좀 자중을 하거나 이제 생각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선 소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정말 난해한 질문 그 시중에 오고 가는 질문 다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인터뷰어로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왔고 오늘 이제 선 소장님, 선 대표님,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판단하기 힘든 시절이라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경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해주셨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던 자리였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답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질문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잉그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과 비교해서라는 부분이라든가 이제까지 책이나 이런 쪽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은 되게 아쉽고 질문해 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쌓였던 오해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뭐 이제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하고 제가 주로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 제 말씀이 좀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토론식으로 갔어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뭐 오늘 이 내용을 좀 그냥 속단하지 마시고 또 선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뭐 짧은 영상으로 나갈 텐데 짧은 영상과 풀버전 영상이 나갈 텐데 짧은 영상도 좋지만 가능하면 풀버전까지 좀 보시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스터디도 되실 거다. 그래서 꼭 제 말씀을 뭐 100% 믿으라 또는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도 없고 또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장의 견해를 접할 때는 어쨌거나 어떤 편견 또는 어떤 왜곡된 어떤 선언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접어두고 그 사람의 주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시각 중에 뭐 저 같은 사람의 시각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